안녕하십니까. 문희수 세무사입니다. 사진이 되게 잘 나왔죠. 저도 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오고 싶었는데, 저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일주일에 한 2, 3일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한 업무는 조사가 일반 조사가 있고 범칙 조사가 있는데, 범칙 조사는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감옥 가는 조사예요. 범칙 조사를 전환하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급하게 들어오라고 해서 아침에 정장 갖춰 입고 나왔었거든요. 급하게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고 갔다 왔습니다. 빨리 오게 된 거는 사무실 들렀다가 갈아입고 오면 되지 않느냐. 사실 저 노무사님 강의 듣고 싶었어요. 이거를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업체가 한 1,3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사가 6명이고 직원이 2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건설업도 당연히 많이 하죠. 조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업은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대 보험의 세계가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기장 거래처는 그냥 저희가 하면 돼요. 우리 한국은 특히나 그 서비스란 개념이 되게 넓잖아요. 서비스를 번역하면 용역이에요.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무 기장을 맡기면 4대 보험 신고는 서비스, 마치 군만두 서비스인 것처럼. 근데 건설업은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제 건설업 어쩔 수 없이 좀 몇 개는 하고 있는데, 그 4대 보험 신고를 맡기셔야 됩니다. 노무사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저는 제 소개 먼저 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쭉 근무를 하다가 개업을 해서 지금 세무법인을 하고 있고요. 세무조사가 주된 업무 영역입니다. 의사들마다 진료 과목이 다르듯이 저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사를 가서 우리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이랑 막 논리 갖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빕니다. 잘 혼나고요. 저는 욕바지예요, 욕바지. 그리고 상속증여세, 개인 재산제세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라는 세목 자체가 여러분들 신고하고 계시는 소득세나 부가세나 법인세와 다르게 신고하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에요. 정부가 결정을 내려줘야 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라서 반드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좀 자주 지내는 사람입니다. 자, 우선 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질문, 제가 사실 예전에는 기업체 강의를 많이 했어요. 요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줄였는데, 그때부터 예전에 많이 할 때부터 사골처럼 우려먹던 강의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항상 질문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사업 관련된 질문도 좀 가끔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본인 자녀들한테 돈 어떻게 물려줄지, 나 지금 나와 관련된 개인적인 세무, 그리고 가끔씩 이제 좀 이상한 거 물어보세요. 환율 이런 거 물어보고 하시는데, 제가 밥 먹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식사 시간에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번호 우리 이대경 부회장님 알고 계시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우선 세금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이란 걸 하게 되면은 돈을 벌죠. 그럼 소득이 생겨요. 소득과 관련된 거는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세,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소득세인데 줄여서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었으니까 쓰죠. 소비를 합니다. 소비와 관련된 건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왜 소비세냐? 대표적인 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어떤 매출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세예요. 벌어서 쓰고 남으면 모으겠죠. 그 재산을 형성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내 돈 어디 갔어? 없어요. 다 세금 내 거 내고 나면은 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세금 다 내고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대부분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저는 세무사죠. 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는 대체 해주는 게 뭐야? 신고해드리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사업자, 기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 상대방은 공제를 받으니까 우리가 매출 행위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면 공제가 되니까 그들은. 근데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제공한다. 그 사람들은 그 부가세 붙인 거에 대해서 고스란히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금 드릴 테니까 이거 저 부가세 빼고 거래합시다.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현장마다 발생을 했고 재료비도 다 발생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매출을 누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뭐 요렇게까지 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만 답변하고 넘어가곤 해요. 근데 매번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회계 세무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 되고 그 구조 항상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거래 상대방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세무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은 안전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탈세는 절세가 아니에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국세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세도 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국세청은 거의 깡패예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줄이는 행위를 우리는 절세라고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탈세라고 합니다. 탈세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심해지면 감옥 가고 벌금 내고 하는 겁니다. 절세는 대표적인 게 가산세 내지 마는 거예요. 신고 납부기한 지켜서 신고하고 납부 제때하면 가산세 안 내잖아요. 그게 절세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법에서 허용해주는 세액 감면,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거 다 타먹으셔야 돼요. 이게 절세예요. 사실 여기까지 하는 게 세무사, 세무대리인의 역할입니다. 탈세, 이거 물어보셔봤자 별 의미 없는 대답이 나가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만큼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 정도 물어보면은 그 정도는 그냥 한번 넘어갑시다. 근데 조사 나오면은 세금 내셔야 돼요. 이런 답변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매출 누락. 그리고 명의를 내가 하고 있는데 뭐 홍길동 뭐 여러 명의로 분산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짜 인건비를 넣습니다. 가족들, 친구, 친척 넣죠. 노숙자 이렇게 넣죠. 그리고 재고 자산을 조작을 합니다. 재고를 보유하게 되는데 기말 재고를 조작을 하면 그 해의 당기순이익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조금 안전한 세무 처리를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는 이렇습니다. 제가 법인세법이라고 해놨는데 소득세법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업 회계 기준에서 시작을 합니다. 회계에서 몇 가지 세무조정 사항들을 더하고 빼주면 이제 세율 곱하기 전에 과세 표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선 돈 번 거, 매출액에서 우리 매출 원가를 빼주고 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대표적인 게 인건비, 소모품비, 전기료, 세금과 공가 이런 것들 빼고 나면 영업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고요.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죠. 그걸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다음 뭐 법인세 밑에 뭐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법상 계산을 해서 세율 곱하면 낼 세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매출액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빼주는 비용들 있잖아요. 비용들. 세금을 적게 내려면 나의 소득은 당연히 낮아야겠죠. 그러면 비용이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비용을
높이겠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넣기도 합니다. 가공경비라는 걸 넣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느냐? 국세청은 짱구가 아닙니다. 지출증빙이 있어야 돼요. 지출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지출증빙이라고 하느냐? 법으로 정해놓은 지출증빙은 4가지, 하나 더 잡아서 5가지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세금계산서죠. 나의 비용 잡으려면 세금계산서 받았어야 돼요. 세금을 뺀 계산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 증빙이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카드 긁으면 전표 나오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요 4가지가 법으로 정해놓은 적격증빙이고,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원천징수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행사항 신고서, 그거까지 해서 총 5가지 정도를 보통 부르고, 금액이 좀 작은 거는 그냥 우리 간이영수증, 요것도 일부는 허용이 됩니다. 요것들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절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적격지출증빙, 지출한 사실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계좌이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비용으로 입증받기 싶어서 그냥 계좌이체를 다 해놨어요. 국세청은 나의 매입은 돈을 받아간 사람의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과세까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당사의 매입은 거래 상대방의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증빙이 그 사람한테는 매출 증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간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뭐 자재 이런 거 산 거는 대부분 증빙 거래를 해요.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인건비 현실적으로 그게 되나요? 현장별로? 다 뭐만 봐. 그냥 고용만 했다 하면은 다 저기 중국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 범죄자, 신용불량자 막 그래요. 못 줘요. 못 준다고 현금만 달래요. 힘드시겠지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계좌이체 하십시오. 계좌이체.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가서, 저는 이제 욕바지라고 했잖아요. 가서 빌 거예요. 이거 비용 맞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야 저도 집에 있는 애도 밥도 먹이고 할 거 아니냐. 계좌이체를 한 거랑 현금 준 거랑은 완전 천지차이예요. 현금 준 거는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가져가셨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게다가 가산세도 더 중한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정 안 되더라도 야 그러면은 네 저 마누라 뭐 남편 계좌라도 달라 해갖고 글로 보내셔야지, 거기라도 보내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겨볼 수라도 있습니다. 우겨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아까 사실 제가 노무사님 강의를 좀 처음에 집중해서 듣다가 포기했어요. 좀 내용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다룰 내용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몇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를 내보낼 때 그 사람이 현금 달라 하더라도 최대한 계좌이체를 유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 또는 그 사람의 연락처 또는 사진을 확보해 두십시오. 확인서까지 써주시면 제일 좋고요. 이게 비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자, 이제는 세무조사 얘기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요거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요 이익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부가율과 소득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부가율과 소득률. 부가율은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인데,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매출에서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매입을 뺀 후에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율이 부가율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매입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인건비죠. 인건비에는 부가세 안 붙어있죠. 인건비까지 빼주고 세무조정 사항들을 더하고 빼주고 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이 소득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를 소득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다 10가지 율이 만들어져요. 뭐 매출 이익률, 영업이익률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국세청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2가지가 있는데 부가율과 소득률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부가율이 있고 우리 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면은 만들어지는 소득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고서는 얘네들이 얘네 한번 뺨 따고 때리러 가야겠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가 돼요.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조사 안 받으시려면 우리가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부가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는 기간이 보통 5년이에요. 신고를 안 했으면 7년이고 진짜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그러면 10년이에요. 근데 보통 5년이에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고 계시니까. 5년 동안 이 소득률과 부가율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천천히 올리셔야 됩니다. 계속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좋아지지 않으면 사업 굳이 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유지 또는 올리셔야 돼요. 올리다가 너무 높아지면 세율이 너무 높아요. 막 40% 세율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4대 보험까지 하면은 50% 60%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세무사랑 짜응을 해서 한번 낮추십니다. 인건비 좀 할 수 있게끔 좀 사람 좀 데려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해 이거 조사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내리시고 가시죠. 그래야 소득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우상향 하면 나중 되면은 완전 재벌이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순간 한번 딱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를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간단한 건데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세무사는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무조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제 세무조사 전 단계가 해명안내인데 해명안내도 정기조사의 전 단계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성실도라는 것을 분석을 해요. 아까 부가율과 소득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고 기한에 맞춰서 신고하는지, 납부 기한에 맞춰서 납부하는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합니다. 컴퓨터가 해서 과세 자료 전이라는 게 나와요. 전이 한자로 쓰면 종이에요. 종이가 담당자별로 이만큼씩 놓여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는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먹을 게 있겠네. 조사 나가면 먹을 게 있겠네. 해명 안내문 보내면 얘는 빼박이야. 이런 게 있어요. 걔네들이 일이 엄청 많아요. 좀 비하해서 죄송한데 세무공무원들이 엄청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선별. 그리고 가끔 이렇게 로또에 걸려서 재수없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걸리면 안 되는 게 요거죠. 비정기 조사예요. 비정기 조사. 무자료 거래. 자료상한테 세금계산서 가짜로 받는 거예요. 가공 세금계산서. 위장 거래. 얘하고 거래했는데 얘하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서 세금계산서 받는 겁니다. 탈세 제보. 우리가 제일 많이 처하는 상황이에요. 세무사가 왜 나오냐? 주택 가서 5천만 원짜리 공사했어요. 나는 저 부가세 필요 없어. 끊지 마. 현금 줄게. 계좌이체 할게. 그러고서는 한 1년 후에 저 새끼가 나한테 현금 수수 안 끊어줬어요. 하고서는 꼰질러요. 왜 하냐면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 과정에서 뭐 트러블 생겨서 괘씸해서 그냥 얘 엿대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상금이 나와요. 현금 영수증 제보하면은 포상금 나와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르게 예전에는 약속을 잘 지켰어요. 고객들이 실제로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증빙 발행하지 맙시다. 싸게 합시다. 하고선 그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꽤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탈세 제보를 하면은 한 건이죠. 근데 어떻게 해? 나는 그런 거래만 하고 있어요. 90%가 그런 거래야. 10%만 증빙 발행하고 90%는 거의 누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범칙조사 전환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감옥 가고 아니면 세금과 별도로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실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제보 말고 어떻게 사전적으로 파악을 하느냐. 2009년 말부터 PCI 시스템, 아까 제가 벌어서 쓰고 남으면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얼추 비슷해야 돼요.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더하면
그 내가 신고한 소득 금액과 거의 얼추 비슷해야 돼요. 그죠? 지금 요게 기본적으로는 4년치를 누적을 해서 3억 이상 차이 나면은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가 고른다고 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갭을 차이 나는 걸 뭘로 볼 거냐? 사업을 하고 있으면 매출 누락, 사업을 하지 않는 분이면 증여 추정. 누군가 줬겠지. 누구한테 받았다는 걸 니들이 입증해야 증여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민법상으로는 증여가 서로 간의 계약이니까 증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법 의미 없습니다. 증여자 특정 안 해도 돼요. 증여세 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나오게 되고, 법인세가 매출누락으로 나오게 되면 그 돈, 없어진 돈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봐요.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까지 추징돼서 내가 10억을 매출 누락했다. 법인인데 그러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내는 거 따져보면 10억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때려맞아서 뻘짓한 거예요. 네. 그리고 첨단 탈세 방지. 요거는 이제 주로 해외로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신설이 됐었던 건데, 요새는 코인 같은 거 좀, 그리고 뭐 환치기 이런 거 하는 거 잡아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요걸 통해서도 많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FIU.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출금, 입금하고 한 것들 다 보고되어 은행에서 구세청한테, 금융정보 본소관이라고 하는 FIU한테 보고를 합니다. FIU 통해서 구세청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서. 그리고 의심 거래. 이 1,000만 원은 안 넘는데, 이거는 뭔가 범죄와 관련이 있어. 그러면은 은행 그 담당자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수집이 되고, 이걸로 시작된 조사 엄청 많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주요 사례인데 요거는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실제 요 소개되는 요 분들은 두 분, 세 분 정도 빼고 다 감옥 갔다 오셨습니다. 실형을 사셔서 실형을. 매출 누락하는 거예요. 현금 매출. 근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겁니다. 차명이죠, 소위 말해. 매출을 무자료 매출을 해요. 징빙을 일부러 안 끊고 매출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누구한테 받느냐? 직원, 친인척, 모르겠지 라고 해서 이 받은 사람들은 돈을 빼서 인출해서 대표이사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FIU 보고됐습니다. 세무사 때려맞고 이분은 감옥 갔어요. 블로그 이용해서 어떤 홍보를 한 거예요.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 방문자가 뭐 구매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또 엉뚱한 자녀나 친인척 계좌 등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우리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기획조사라고 해서 특수한 몇몇 업종에 대해서 좀 전부 다 뭐 전수조사까지는 힘들더라도 좀 어떤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걸 기획조사라고 하는데, 몇 해 전에 블로그를 좀 파워블로그 대상으로 했었어요. 우리 그때 걸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설업도 했습니다. 건설업 중에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을 한 3, 4년 전에 쫙 한번 털었어요. 미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때 소위 말해 미친 조사. 자, 이거는 프랜차이즈. 요거는 좀 됐습니다. 요거는 한 8년 정도 된 건데, 파리바게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조사 받았어요. 웬만한 커피 가맹점들은 거의 다 조사 받았어요. 왜냐면 포스 자료가 본사로 가거든요. 포스 자료, 포스 매출 자료.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국세청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족회사 등을 이용해서, 이제 가족회사를 법인 여러 개 세워놓고서는 비용을 글로 태우는 거예요. 돈을 글로 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나는 이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이 가족 운영하는 임원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일을 실제로 안 해요. 그리고 막 유학 갔다 오고 대학교 다니고 있고 막 그래요. 가공세금 계산서. 자,
기억하셔야 될 거 세 번째입니다. 가공이 붙어 있는 거 하시면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가공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행을 하든 수취를 하든 1원짜리를 해도 조세처벌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이거는 우리가 조세범 처벌법에서 조세범 처벌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범칙조사로 가게 되는 근거 법령인데 그게 되면 두 개로 나눠요. 이 범죄 행위를 두 개로 구분합니다. 포탈범, 질서범. 포탈범은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돼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포탈범이 돼요. 질서범은 세금 계산서 가짜로 주고받고 하는 거. 1원짜리를 주고받아도 질서범입니다. 죄는 더 무겁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료상이 와서 올해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아시는데 뭘 해주겠대요. 비용을 많이 태워주게끔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 와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 그러면은 그거를 주고 나면은 인출해서 현금으로 얼마 떼고선 다시 준다. 큰일 나요. 진짜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무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구구절절하게 FM대로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좀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빨리 제출할 필요 없어요. 제출 기한을 오늘 갔잖아요. 오늘 제가 실제로 갔다 왔잖아요. 그럼 저 오늘 열심히 지난번에 내준 숙제검사 받고 범칙 넘어가지 마세요 하고서는 막 싹싹 빌고 왔고 숙제 내준 거 받아쓰기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라. 근데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냐면은 말미를 많이 안 줘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전까지 제출하래요. 시간 안 돼요.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신중하게 정확하게 제출하는 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납세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 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했을 거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맞고 이거 세금 나오면 난 일부 내겠습니다.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납세자가 직접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직접 상대하시는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게 편할까요? 대리인을 통해 상대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하는 게 편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대리인 통해서 가야 됩니다. 세무사를 맡게 되면 당연히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내게 되겠죠. 첫 번째로는 가산세 때문이에요. 가산세가 이렇게 많아요. 신고를 잘못했어요. 적게 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인데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라고 보면은 40%입니다. 40%. 신고 안 한 금액에 40% 일단 붓고 시작을 하고 납부를 덜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루에 만분의 2.2를 붙여서 근데 1년으로 따지면은 9% 조금 안 돼요.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이거는 꽤 많이 내요. 10년 지났잖아요. 본세만큼 나와요. 납부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물음표일 때가 이렇게 느낌표를 바꾼 이유가 세무사나 해명 안내를 받으면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대리인한테 연락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다음 PPT를 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꽤 많이 남았네요.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5년 전에 부가세 없이 1억짜리 공사한 고객이 갑자기 전화 와서 집을 매도하는데 견적서와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방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이어서 읽으면 수년 동안 제 통장으로 입금받으면서 부가세 없이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미리 예방을 해야 하나요? 예방이란 거는 앞으로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하셨는데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조세 그냥 나오면은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5년 전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5년 전에. 아까 부가제척 기간이 신고를 했다면 5년이에요.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부가권이 살아있는 기간이 5년이에요. 요거는 일단 견적서와 계약서는 주시되 좀 버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부가제척 기간이 지나가서 얘네가 부가를 못할 때까지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수년 동안 이렇게 매출 누락을 하신 거거든요. 매출 누락.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차명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차명이 다 같은 차명이 아닙니다. 결과를 따지자면 차명은 나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를 다 차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대표예요. 세무법인 정윤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저도 어떤 일을 하면은 세무법인 정윤이로 세무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세무법인 정윤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문희수 개인 통장으로 받았어요. 차명이죠. 세무법인 정윤 통장 사용 안 했으니까. 근데 문희수 말고 홍길동 이름으로 받았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나요? 제 계좌로 받은 거랑 전혀 관계없는 뭐 친인척일지라도 홍길동으로 받은 거랑 당연히 홍길동으로 받은 게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던 거죠. 아까 조세범 처벌법에서 첫 번째 포탈범이 있었죠. 포탈범이 되려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 되려면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인 제 계좌로 받은 거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지 않아요. 국세청까지는 적극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이후 단계에서 조세심판원이나 행정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국세청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미리 알 수 있었다. 적극적이라 보기 어렵고 그 상대방도 법인 대표자 계좌로 보내면서 차명임을 좀 미리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세청도 미리 알 수 있었고 근데 전혀 생뚱맞은 사람한테 돈을 보낸 게 확인되면은 이건 적극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범칙 조사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첫 번째 차명 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문제를 말씀드렸고 매출락은 과연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제가 건설업을 좀 기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조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로 적극적으로 탈세범이 되고자 내가 진짜 나쁜 놈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안 하면 딴 데 가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공사를. 그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조금 이젠 저는 세무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금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표님들의 개인 계좌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걸리면 매한가지긴 한데 이건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업장을 쪼개세요. 사업장을 쪼개세요. 그래서 나의 법인 사업장 하나 나의 개인 사업장 하나 이렇게만 놔둬도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라서 전기를 같은 사람 한 명이 똑같은 양을 쓰더라도 두 명이 두 집에서 나눠 써서 똑같은 양을 쓰더라도 두 개의 전기세를 합쳐보면 다르잖아요.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적겠죠. 누진세율이니까. 한 군데 모으는 것보다 바구니를 나누면 접해지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낮아져요.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 한도라는 거를 새롭게 적용받아요. 중소기업은 3,600만 원까지. 접대비 한도가 왜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 맨날 저 단란주점가 있고 노래방 가고 저기 골프장 가게요. 그렇잖아요. 조세 정책적으로 막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근데 업장별로 내가 법인 사업장 하나 있고 개인 사업장 하나 있다. 각각 3,600, 3,600입니다. 7,200을 내가 원하는 걸로 쓸 수는 있긴 있어요. 물론 누구랑 같이 먹었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나중에 조사 나오면 네가 먹은 거, 네 가족이랑 먹었는지 거래처랑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까지 가긴 하지만 어쨌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아지고 각각 세액공제 세액감면 별도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현실적인 방법을 좀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겨요. 고객들이 이 장표를 그냥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결과적으로 네 손해야 이거를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5천만 원짜리 공사를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우리는 이 부가세라는 거는 내가 뭘 공급하냐가 중요한 거지 공급받는 자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급하는 용역이 과세 대상 거래면 붙는 겁니다. 부가세는 5천만 원짜리 공사니까 부가세 500 붙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주택을 인테리어 하기 전에 5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8년 보유한 후에 8억 5,500만 원에 처분을 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테리어 공사하는 시점에 필요경비, 고객 입장에서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발행해줬잖아요. 그 사람한테 발급을 한 상황이라면 5,500을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적격증빙을 받았죠. 비사업자이더라도 필요경비 5,500이 생겨서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팔려고 하는 8억 5,500에서 원래 취득했던 5억 그리고 공사대금 5,500을 얹어서 빼고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발급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게요. 아무것도 증빙 없어요. 필요경비 입증되나요? 안 돼요. 0원입니다. 근데 실부담을 따지면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발급을 했다면 5,500을 부담해야 되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5천만 원만 부담하면 돼갖고 지금 당장은 500만 원 이익이에요. 그죠? 자기 호주머니에서 500만 원이 덜 나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필요경비에 날라갔잖아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10%거든요. 더 부담한 게 10%만큼이에요. 근데 소득세율은 10% 밑에인 구간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6%짜리 차익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넘게끔 이익이 되는 양도 거래를 했다면 무조건 손해예요. 무조건 손해 날 수밖에 없어요. 500만 원 이익 받다가 나중에 1,700만 원 넘게 손실 받네요. 결과적으로는 8년이 지난 시점 또는 중간에 공사했을 수도 있으니까 약 1,200만 원 넘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젠 사장님들이 연락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좀 설명해서 설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누락이나 이제 가공경비 관련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있으신 분 지금 장표에 있는 네. 그 인테리어 공사 비용 5,500만 원을 전부 다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슈는 있긴 한데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아주 소소한 이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좀 나뉘어지는데 그 부동산의 기본적인 잠재적 가치를 올리는 그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그냥 유지 뭐 수선 차원에서 나가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자본적 지출로 보통 봐줍니다. 그럼 1억 넘어가면 1억 넘어가면 거의 무조건 자본적 지출이죠. 필요경비 인정되죠. 오히려 소액 공사가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그냥 어디 저 바닥 긁힌 거 그거 보수한 거다 이렇게 봐서 필요경비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정도 좀 금액이 좀 큰 것들은 대부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아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알기로 상호, 남당공사 네. 그런 것만 된다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피난 계단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만 열거돼 있거든요. 근데 이에 준하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저희도 우길 만한 근거가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도 또라이가 있어요. 또래 만나면 답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혹시
네. 네, 마이크 좀. 네. 네, 마이크 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례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와 공사를 했던 부분과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 시점에 자본적 지출과 그 항목이 샤시나 보일러 교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일 때 샤시 아파트 그 보일러 공사만 그 항목으로 채택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 인테리어 금액이 포괄적으로 해당이 네, 방금 앞선 질문과 좀 중복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지출로 요새 인정되고 있는 추세고요. 계약서랑 뭐 견적서 그리고 징빙 있으면 자본주의 지출 대부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 몇 개를 발라내기도 해요. 세무서가 각 조사마다 다릅니다.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 세액계산 보시면서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세액계산한 겁니다. 집이 기본적으로 2채 이상 있는 분, 물론 한 채만 갖고 있는 분이 팔면은 이거보다 세액효과는 감소해요. 그래도 손실 날 겁니다. 뭐 손실 규모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줄어들 거예요. 예. 그 재건축 단지 경우에는 적용이 똑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 재건축은 대표님들께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세무사한테 넘기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간단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 돼요?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그 되돌아갈 수 있나요? 두 가지 질문. 5년 지난 만약에 한 3년 지난 고객이 네. 저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혹시 조사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자기가 돈 지출한 그런 거 적용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매출 누락 신고를 몇 개라도 하면 안 되나요? 차라리? 지금에서 수정 신고하면은 나중에 중한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10% 가산세만 물면 되긴 할 거예요. 그게 좀 절세라면 절세죠. 근데 이제 따져보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선택지를 실제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수정 신고했을 때의 세부담이 이렇고 나중에 조사 나왔을 때 세부담이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안 걸리면 0이잖아요. 내가 낼 세금이. 그러면 그 차이가 나오잖아요. 0과 지금 수정 신고할 때 그 세액과 수정신고에서 냈을 때의 세액과 추징됐을 때의 세액 차이 요 두 개를 놓고선 비교를 하면은 이 유혹을 뿌리치질 못하세요. 제가 질문을 딱 선택지를 드렸을 때 지금 수정신고에서 한 2억 내시면 나중에 한 2억 5천 내실 거 아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마이너스 2억과 마이너스 5천과 플러스 2억을 갖고 고민합니다. 2억을 낼 거냐 나중에 걸리면 5천 더 내지 이걸 고민했을 때 한 번도 수정신고합시다라는 판단을 내린 분은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제 경험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좀 무의미한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포기하게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지는 마시고 이걸 좀 아까 최소한 업장 쪽이라도 해서 조금 이 소득률과 부가율을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좀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의 세무사는 안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네. 특수무속 조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네. 실례로 그 범칙 조사 말씀하시는 네. 본청에서 조사를 보통 특수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세무 지방청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거 많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 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네.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일을 당연히 이제 그 매출 신고를 하면 좋겠지만 매출 신고를 안 해서 그렇게 조사를 받을 경우에 네.
본청에서 블로그, 인스타, 뭐 유튜브 등등 홍보 자료와 그거에 맞는 세금 계산서가 있는지 없는지,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거기다 그게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해당 아파트 관리소하고서까지 가서 공사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더한 수준도 있고 이제 범칙조사가 위에서 내려오는 조사가 있고 밑에서 건의해서 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조사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조사인데 보통 중견기업 이상한테 이렇게 많이가 되고 그리고 기획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좀 규모가 있는 급이 나오면은 걔네가 사전 분석을 해서 조사받는데 그냥 시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네들이 사전 분석했던 혐의 내용을 이만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예상 추징세까지 뽑아서 그걸 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주 그냥 혈안이 돼서 덤벼들죠. 어떻게 보면 사전 분석한 금액만큼 뽑아내지 못하면 자기가 마치 일 못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거 걸리면은 이젠 큰일 난 겁니다. 잠시만 그 다음 분 또 질문 하죠. 다음 질문 네. 마지막으로. 네. 저기 아까 두 분이 하셔갖고 두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데 네. 그냥 개인인데 이제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글로 끊어달라. 네. 네, 사업자로 네. 이제 원하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는 네.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뭐 그냥 매출 누락인데 그나마 가공이나 매출 누락 이거보다는 조금 덜 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매출을 내가 숨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출을 신고했어요. 근데 상대방만 다르게 여기다 끊어댔고 여기다 끊어. 이거는 위장 세금 계산서입니다. 위장. 그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부가세만 내면 돼요. 소득세법상으로는 다 인정이 된 거라서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범칙 조사로 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렇게라도 하시면은 다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질문 아까. 두 번째는 그 케이스랑 비슷한데요. 요거요? 네, 본인의 차량 계좌로 연결을 이제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고쳐서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저 차량 계좌를 폐기를 했을 경우 저게 이제 기록들이 사라지는지.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죠. 예. 지금 가셔서 계좌 거래 내역 떼보실 수 있잖아요. 국세청도 이게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라서 그게 계좌를 없앤다고 해서 혐의가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